속보K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속보K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는 서울 강남 부동산을 반드시 사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요즘 언론 기사를 보면 강남 부동산을 안 사서 당신만 벼락거지가 됐다는 식의 기사들이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는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 강남 부동산이 진짜 최고의 승자였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큰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동산의 인생을 통째로 걸어버리면 강남이든 다른 지역이든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공포에 빠졌느냐 하면 원화가 휴지처럼 약해지면서 원화만 들고 있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은행에 예금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행 예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두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 본격적으로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점을 2019년 1월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19년 1월에 한국시중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면 지금쯤 115만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빼야 합니다. 그렇다면 115만 원이 진짜로 115만 원의 가치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누적 물가 상승률이 무려 18.2%였기 때문에 115만 원의 실질 가치는 97만 5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비교가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10년물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1년물 미국 국채는 금리가 크게 튀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물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원화로 환산한 수익률이 48.7% 수준이 됩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115만 원의 실질 가치는 76만 8천 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원화 예금만 성실히 해온 사람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공포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통화량 M2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55% 늘었고 미국은 44%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장률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1% 성장에 그친 반면 미국은 15% 성장했습니다. 이 차이는 원화 약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돈은 항상 성장률이 높은 곳으로 쏠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원래 돈을 찍을 때는 성장률만큼 찍거나 성장률보다 약간 더 찍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성장률이 낮은데 돈을 마구 찍어버리면 그 나라 돈은 더 빠른 속도로 휴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았다면 미국보다 훨씬 덜 찍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찍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이 현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내해 동안 M2 증가율은 한국이 21%이고 미국은 4% 수준입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3% 정도였지만 금리 인하 이후 최신 통계에서는 4%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미국보다 5배에 가까운 속도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성장률은 한국이 5% 수준인데 미국은 8%입니다. 원래 성장률에 비례해 돈을 찍는 것이 정석인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두려워서인지 갑자기 돈을 크게 늘린 듯한 흐름이 보입니다. 기축통화도 아닌 나라에서 성장률도 낮은데 돈을 과도하게 찍어내면 원화 가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량 M2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55% 늘었다는 것은 돈이 100장에서 155장으로 늘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원화를 들고만 있던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한국은행이나
정부 당국자의 의도를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M2를 이렇게 늘리면 경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빚을 크게 지고 집을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금리가 급등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파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은행이 돈을 크게 풀어버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버티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신 성실하게 예금한 사람들의 구매력은 박살이 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100만 원을 예금했을 때 실질 구매력이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즉 빚진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성실하게 예금한 사람들이 떠안도록 만드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부나 한국은행이 사실상 빚진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예금한 사람들에게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 이자를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금만 한 내가 바보가 됐구나 하고 느낍니다. 빨리 나도 돈을 빌려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 하고 움직입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결국 빚진 사람을 지원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뒤늦게 집을 사는 현상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 정책이 만든 현상입니다. 만약 돈을 이렇게 마구 찍어내지 않았다면 금리는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무리한 영끌이 지금처럼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강남 현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봅니다. 20대와 30대는 고민이 너무 큽니다. 결혼해서 집을 사고 싶지만 집값이 자고 나면 오르니 미치겠다고 말합니다. 결혼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저축이라는 선택지를 빼앗긴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영끌에 내몰리게 만드는 정책적 환경입니다. 달러 대비로 보면 은행에 100만 원을 저축해서 7년 뒤 실질 가치가 76만 원 수준이 되는 장면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전체가 비상 상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빚을 좋아하는 국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빚진 사람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빚을 내 집을 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저축의 민족이라 불리던 나라가 주요 국가들 가운데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가 최상위권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경제 규모가 충분히 큰 38개 나라를 따로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한국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 아래에서 이자를 갚느라 신음하고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가 얼어붙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유독 강남 집값만 오르느냐가 남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은행이 돈을 뿌리는 방식 자체에 문제를 듭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로 일률적으로 나눠주면 예를 들어 모두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1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이 100만 원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면 자산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은 일반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은 대체로 시중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시중은행은 돈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부자들에게는 낮은 금리로 100억 원, 200억 원 같은 거액을 빌려줍니다. 예컨대 금리 3%로 10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려 하면 금리 10%를 요구받는 것이 흔한 현실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결과 신용이 높은 쪽에 저금리 거액 대출이 집중되고 그 돈이 강남으로 흘러가 집을 사며 자산이 더 커졌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KB금융지주자산연구소 자료를 인용하며 상위 0.92%가 전체 금융자산의 60%를 보유한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만 오르는 나라가 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자산시장이 일종의 가두리처럼 작동해서 국내에서 돈을 벌려면 강남집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로 여겨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고위 관료들의 재산 공개를 보면 강남에 집이 있거나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도 많다는 식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팬데믹 이후 해외 투자가 급격히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1999년부터 가능했지만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시작한 것은 팬데믹 이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강남집의 강력한 경쟁자가 달러 자산이 되었습니다. 만약 달러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강남 집값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랐을 것이라는 가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돈이 달러 자산으로 물밀듯이 빠져나가면서 강남 집값이 예전처럼 원하는 만큼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풀면 돈이 밖으로 나가서 돈 푼 효과가 글로벌한 효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난 셈이라는 해석도 뒤따릅니다. 예전에는 돈을 찍으면 넘치는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됐다고 느끼고 소비가 늘어 경기가 활성화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남집만이 답이 아니라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자산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이 더 현명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강남집 투자 외에 뚜렷한 대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경험이 쌓이면서 누적 수익률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누적 수익률을 원화로 환산해 보면 가장 높은 것은 국내 금으로 367% 상승해서 4.6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스닥 지수를 원화로 환산하면 310% 상승해 4.1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스피는 95% 상승이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강남 아파트 상승률은 75%였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강남 아파트만 샀다면 150%까지 올랐을지도 모른다는 가정도 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만큼 많이 찍었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적절히 했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상승률이 돈의 증가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75%에 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한 수익률이 49% 정도였다고 합니다. 원화 예금은 15% 수준인데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의미가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단순 수익률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은 실제로 거주할 수 있어 효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주 효용이나 전세를 줄 수 있는 점까지 반영해 수익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남의 임대 수익률은 대체로 집값의 2%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 편의상 2.5%로 가정하면 강남 아파트의 수익률이 75%에서 거주 효용까지 반영해 94%로 올라간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팔았을 때 수익률이 38.5%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계산을 제시합니다. 양도세는 조건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평균적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단서도 뒤따릅니다. 또 양도세는 팔아야 발생하니 안 팔고 버틸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보유세는 매년 증가할 수 있어 이 수치가 절대적인 확정값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세후 수익률 비교로는 국내 금은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비과세라 367%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나스닥은 세금이 있어 310%가 실제로는 25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국채도 49%가 세후로는 40% 안팎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는 장기 투자 기준으로 세후 수익률이 비교적 유지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 현금화하면 실제 손에 쥐는 현금 수익률이 다른 자산 대비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부동산 투자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결국 강남만 올랐다는 것입니다. 강남구 아파트는 2019년부터 누적으로 75% 상승했고 거주 편의까지 보면 94%까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아파트 상승률은 32%로 떨어진다는 비교가 이어집니다. 세금을 낸 뒤 실질 수익률은 11%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대구는 8.5% 하락했고 취득세까지 감안하면 18% 이상 손해를 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산은 명목상이 퍼센트 상승으로 보이지만 세금과 보유세 등을 감안하면
9% 정도 손해를 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는 16.4% 올랐지만 팔아 현금화하면 실질 현금 수익률은 3%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결국 금이나 나스닥이나 미국 국채 같은 자산과 비교하면 강남구만 그나마 견줄만 하고 다른 지역은 수익률이 형편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나마도 강남의 아파트를 운 좋게 샀을 때 이야기이고 강남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곳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언급이 붙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지역에서 이자까지 갚아야 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투자의 최대 약점이 드러납니다. 강남만 오르는 이유는 상위 1%의 자산이 폭증해 전체 금융자산의 60% 이상을 장악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 아파트를 샀을 때 가격이 오를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강남 아파트 중위 가격이 무려 26억 원이라 최소 투자 단위가 너무 커서 위험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남 아파트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6억 원인데 10억 원을 빚내서 이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재산의 150%를 한 자산에 몰아넣는 꼴이 되므로 말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분할 투자가 어렵다는 점이 강남 아파트 투자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유튜버는 공포 마케팅으로 아직도 강남 아파트를 안 샀냐, 빨리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현상이 한 드라마를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작품을 예로 들며 공포 마케팅의 희생자가 결국 큰 실수를 하고 전 재산을 날리는 결말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빚을 내서 강남 아파트를 사거나 강남에 못 간다고 주변에 또 빚을 크게 내서 아파트를 사면 자칫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느냐 아니냐가 전부가 아니라 이자를 갚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비해 달러 투자의 장점은 첫째로 분할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처럼 목돈 26억 원을 한 번에 쏟아붓지 않아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달러 자산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분할 투자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과거 수익률이 높았던 경험 때문에 투자 대안으로 삼을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정책 당국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거나 무리한 감세나 재정 지출 확대 같은 정책을 쓰면 위험을 회피하고 분산하는 수단으로 달러 자산이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이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산이 그렇듯이 금이나 달러 자산에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약점을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경제 로드맵 정규 과정을 론칭하려 한다고 합니다. 2020년 이후 향후 10년은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세우느냐에 따라 성공과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단단한 장기 로드맵으로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제 로드맵은 매주 2편의 영상 강연과 각종 학습 자료로 2026년 한 해 동안 여정을 함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앞으로 바뀔 경제 환경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장기 포트폴리오에 적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영상의 게시글이나 고정 댓글 안내를 참고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 방을 마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다고 끝맺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속보K 방송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속보K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